대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저마다 지지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분주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최진 세안대 대외부총장과 함께 앞으로의 판세 또 후보별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대선 이제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 아직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데 자, 두 사람의 양강구도 끝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근데 지금 추격세가 아주 놀랍기 때문에 벌써 한 일주일 사이에 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16%가 뛰었죠. 예. 문재인 후보도 물론 7%가 상승했습니다만 이게 지난번에 민주당의 그 경선 이후에 사실은 안희정 지사 그리고 이재명 시장에게 쏠렸던 표가 16%대 7%를 갈렸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추격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게 물론 뭐 당세라든가 또 전반적으로 당에 대한 지지율을 보자면은 쉽지 않은 판세입니다. 역시 지금 민주당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40% 지지율, 국민의당 22% 지지율인데 근데 일부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후보 지지율이 뭐 그냥 그 오차범위 내지만은 역전이 돼 있습니다. 뭐 35대 39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또 세대별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어떻게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냐 큰 관건인데 근데 지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두 후보가 다 부산 사람입니다. 한 분은 경남고등학교, 한 분은 부산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고 그런데 또 부산에 다 가족들이 있고 이런데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25%, 문재인 후보가 41%입니다. 만일 이 구도가 그대로 굳혀지면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부산 경남에서 이 지지율 변화 같은 게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박빙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후보의 호감, 비호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호감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호감도가 제일 높습니다. 58%. 문재인 후보도 높지만은 문재인 후보는 또 비호감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의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박빙의 승부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난 2002년 선거 같은 경우는 불과 20일 전에 다시 한 번 더 선거 판도가 뒤바뀌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특히나 아주 압축적인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주 민심도 민감하게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일종의 집단지성처럼 이렇게 각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또는 실제로 이게 미래라든가 하는 이슈를 두고서.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한 양강구도를 굳힌 건 사실 같습니다. 네.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벚꽃 피듯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양강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게 이제 심리적인 어떤 양강구도는 어느 정도 좀 굳어진 것 같고 실질적인 양강구도가 계속 가느냐 하는데 저는 이제 당분간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요인은 아무래도 저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TK 민심의 상당 부분 표가 안철수로 오고 거기다가 또 이제 충청도 표 그동안 이제 안희정으로부터 이탈했던 많은 표들이 오면서 TK 플러스 충청도의 표들이 오면서 이제 안철수 표가 순간적으로 확 올라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가장 필요한 전략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문재인 자강론을 저는 써야 된다고 보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보수 진영의 표를 끌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적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중도표를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안철수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철수 표를 끌어당겨 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지역적으로는 저는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 고향인 PK 부산 경남의 표를 가져오고 거기다가 얼마 전까지 경선을 했었던 안희정이 지지 기반이었던 충청도 표를 끌어당기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자강론 말하자면 안정이라든지 어떤 이재명 을 지지했던 사람과 그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일단 선대위에 그 참여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얼마만큼 두 후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맹렬하게 뛰느냐입니다. 사실요 어느 후보나 경선이 그다음 다 합류하고 통합을 하고 말은 합니다. 같이 웃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깊이 맹렬하게 뛰어드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관건이 남아 있고요. 거기다가 아까 이제 보수 진영에 상당히 끌어당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오지만 이제 뭐 구도심 살리기라든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진짜 공약들이지 않습니까? 예.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가 계속 지금 40% 이내로 박스권에 묶여 있다면 아마 어느 순간 박스를 스스로 깨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본인들이 그동안 만들었던 견고한 어떤 유리창을 와장창 깨야 될 상황. 그러니까 어떤 보수라는 중도 세력과 손을 잡거나 연대하는 후보 단일화하는 상황이 아마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마 방금 말씀드린 내부 자강론, 문재인판 자강론을 아마 힘쓰는 것이 1단계로 가장 좀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확보한 중도 보수층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정당 기반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는 약한 편입니다. 약한 편이고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정책 면에서 상당히 프레임을 잘 짜고 있는 거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도 면에서도 무능한 상속자 구도, 그리고 자기는 자수성가한 또 미래지향형 이런 구도를 짜고 있는데 안보 이슈 같은 경우를 지금 이제 선점을 했죠. 상당 부분. 그리고 또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 심각한데 어제 미세먼지도 이 환경도 또한 안보다라는 이런 이슈를 만들었고요. 그 미래 기술 4차 산업혁명 이런 문제에서 역시 IT 기업가 출신답게 상당히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상당히 정당 기반이 약한 만큼 이 협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안보 외교 부분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은 외교안보 특사로 해서 우리 한반도 상황, 동북아 상황을 이렇게 헤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일종의 이제 협치를 할 의사, 적극적인 의사와 이런 그 태도를 보여준 측면에서 또 어느 정도 호감을 산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그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에는 사드를 이제 한미 동맹의 결정인 만큼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고 했지만 역시 아직까지 그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신중론 내지 반대론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과의 격차 이것이 이제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또 바른정당의 공격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과연 안보에서 당과 다른 이런 후보만의 결정이라는 게 될 수 있느냐. 이건 물론 지금 그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 쪽에서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후보가 월등히 당보다는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당을 과연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느냐, 또 실제로 후보가 말한 만큼 그런 협치의 기반을 당이 보여줄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또 다른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는요. 지금 또 상대를 향해서 네거티브 공세도 동시에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거에 말이죠. 그러니까 군부정권이나 권위주의 시대 때는 네거티브 전략은 일단 그 쓰면은 실보다 득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욕에 걸리는 거죠. 일단 하면요. 하건 믿거나 말거나 하면 터뜨리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끝나면은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유혹을 느끼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민주화된 사회에다 감성 시대에는 사실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양측이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실이 더 생길 수 있지만 어떤 건 훨씬 더 실이 더 많을 수 있죠. 역효과가.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같은 거 저는 색깔론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과거에 NLL이라는 사드 문제 많았지만은 문재인 후보가 지지도가 떨어진 적이 있나요? 하나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공세는 아마 마지막 5월 9일까지 계속되겠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의 아들 문제는 사실 작지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응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의 경우 사실 조폭 논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마 똑같이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체도 모호할 뿐더러 그거는 아마 역효과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다만 최근에 사드 문제가 난 발언을 번복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지도자의 어떤 신뢰성이나 진실성 문제에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네거티브 잘 써야지 이게 이 마타도일 경우에는 의외로 더 큰 부담적인 역효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양지정은 5월 9일까지 말이죠. 선거 전략 쓸 때 정말 그걸 잘 신중해서 쓰지 않으면
의외로 아마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상대 후보를 프레임에 가두거나 또 낙인 찍으려는 이런 조짐도 좀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선거에서 좀 어떤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 실제로 그 상당히 이게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판세를 보자면요, 2007년의 경우는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사실 앞선 시기에 이명박 후보한테는 상당히 당시 BBK 의혹이라는 이런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의혹이 상당히 그 우파 유권자들한테도 상당히 불안한 정도여서 그래서 이해창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낙마할지 모른다고. 또 민주당도 엄청나게 이제 포화를 쏟아부었는데요. 워낙 판세가 기울어 있다 보니까 특히 또 BBK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돌파를 찾아내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그 네거티브 공세였는데 그냥 큰 틀 없이 넘어갔거든요. 반면에 이번 경우는 상당히 박빙이기 때문에 한쪽이 헛발질을 하는 경우를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오히려 뒤로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의 이번에 경선이 아주 성공했다고 했는데 이걸 두고 조폭 동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2시중앙회에서 바로 제2시가 조폭이냐. 제2시중앙회라는 게 상당히 선거에서 중요한 직능이거든요. 청년 조직인데 근거 없이 했다가 지금 이게 오히려 역풍을 맞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굉장히 정확한 프레임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보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프레임이나 이미지가 사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마치 악마의 굴레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번 딱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까? 쉽게 좀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지금 최근 보면은 문재인 후보를 무능한 노무현의 상속자, 그 다음에 달레반이다, 강경파 이런 식으로 덧씌우고 안철수에 대해서는 이제 적폐 후보에다 적폐돼야 될 대상들하고 같이 손을 잡는 후보가 아니냐. 그다음에 안슬림이다 이렇게 무슬림 비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홍찍표라고는 홍준표 지금 문재인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 프레임이나 이미지죠.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건데 저는 이번 이런 것보다도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통합하는 후보냐 아니면 분열하는 후보냐라는 이미지 또는 프레임이 요번 대선에서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후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통합이 후보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반대파라는 여러 가지 껴안을 수 있는 통합이 후보냐 아니면 저 사람은 계속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후보냐 말이죠. 그래서 정권을 잡더라도 반대파들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혼자만 하는 그런 어떤 오늘 신문에 나왔던 무슨 일본 말로 독고다이 후보냐 이런 부분들의 논란 이런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아마 후보들은 통합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될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막판에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 두 후보는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두 후보는 원초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지금 박근혜 그림자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덧씌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면요. 아무리 본인이 발버둥쳐도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TV도 방송에도 계속 나오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검찰이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김기춘, 우병우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부지불식간에 자꾸 그게 더 씌워져 있거든요. 그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른정당이라는 혹은 심지어 자유한국당 하면은 과거에 어떤 박근혜 대통령 그림자가 어린거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 경우는 이 친박의 문제, 이 부분을 어떤 형식에 들어오는지 상당히 명쾌하게 급곡하거나 해소하지 않고 하나라도 안고 가겠다 하면은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올무, 이 검은 박근혜 올무로부터 벗어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지금 최 부총장님 말씀이 지금 바로 이제 이 한계 지워진 프레임에 갇힌 이 두 정당, 한국당하고 이제 바른정당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집어 본다면은 사실을 5년 전을 4년 전을 생각하면은 바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또 졌습니다. 박근혜 후보한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탄핵과 그동안의 정국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최 부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구여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핵의 어떤 그 올무가 지금 걸려 있고요. 그러나 지금 또 한편 살펴보면 의석수만 보더라도 역시 아직까지는 두 정당이 합치면 42%입니다. 126석이 넘고요. 그리고 그 이슈면 어떤 여러 가지 정책면으로 그 유권자들 조사를 해보면은 역시
보수, 진보, 중도가 40대, 40대, 20이라는 이런 구도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사드 문제에 대한 여러 여론이라든가 주요한 그 우리 사회를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그런 구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남은 이제 그 대선 운동이 본격화되고 하면은 이 토론을 통해서 또 보수당의 이 두 후보가 정책이나 토론에 좀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말빨이 좀 센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또는 홍준표 지사가 어제 이해창 총재를 방문했어요. 그제죠. 그동안 내가 스트롱맨이라고 막말을 했는데 이제는 젠틀맨으로서 정책으로 내가 승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게 보여진다면 사실 보수라든가 우파 사람들은 좀 품격 있는 이런 말을 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을지가 마지막 어떤 그 반전의 포인트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과 홍준표 두 속해 있는 두 정당의 의석을 합하면 120석이 넘지 않습니까? 거대 정당인데 지금 두 사람 지지도 합하면 15%를 채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헌정 이래로 없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후보였던 그리고 보수 지형의 어떤 기본적인 표만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20% 혹은 30% 육박해야 되는 건데 아주 정말 지금까지도 미미하죠. 그런데 그 원인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공사하지 않고 그대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금 전세를 뒤엎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아까 그래서 친박의 문제라든지 뭔가 박근혜 대통령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과감하게 아마 하지 않나. 예를 들면 뭐 친박의 문제 스스로 어떤 뭐 자정적인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감동적인 이벤트가 없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계속 축구를 한다. 이게 뭔가 판세를 뒤엎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일 텐데 지금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하면서 사실 또 다른 좀 암초가 된 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다가 축구 선수 한 명이 지금 자기 편이 빠져나가버린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조원진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구에서 삼선 의원입니다. 상당히 대표적인 친박 의원인데 지금 새누리당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라는 게 지금 과거에 그런 태극기 세력이 모아졌던 정당인데 그 정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되는데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은 또 하나 지금 큰 혹이 하나 생긴 셈이죠. 이 혹을 떨어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바른정당하고 손잡기도 좀 버거운데 새누리당하고 또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앞으로 2중, 3중, 첩첩 3중이 지금 홍준표 앞으로 지금 가로 놓여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층에서는 결국에 상당한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홍준표 지사가 지난 주말에 그 이해창 전 총재를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른정당과 진지한 토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홍준표 지사로서는 체부총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뭐 아주 취약한 지지율 기반에서 당내에서 누굴 쳐내고 이렇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래 다 함께 가자. 이제는 사실 홍준표 지사 본인으로서는 이런 과거의 그 새누리당 지도부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해서 거리를 두고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없다. 친박이 뭐가 없다고 이렇게 묻어갔는데 함께 가려고 했는데 이제 스스로 한편이 떨어져 나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더욱 어려운 혹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홍준표 지사가 얘기했듯이 바른정당과 진지한 토론을 재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기출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선은요, 예전과는 다르게 어떤 지역 구도보다는 세대 간의 대결이 좀 명확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도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이 많이 필요하죠.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뭐 홍해바다 갈라듯이 쫙 갈라진 것을 저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면 그 현 정치 현장에 가면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40대가 아마 문재인 후보를 좀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아마 50대, 60대 쪽이 좀 지지율이 높은 것 같고 그리고 70대, 80대로 가면 또 태극기 쪽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두 개가 아니라 세 조국 정도로 나눠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부분을 아마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소시키는 전략을 내세울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앞으로 관건이라고 보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통합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이 세대 간의 통합, 특히 이 중장년층들을 끌어안는데 아마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앞으로
문재인, 안철수의 양강 구도의 판세는 앞으로 한 5일 정도 후에 호남의 지지도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고 보면 이제 결정이 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호남 출신 호남을 가보면 그 세대 간의 격차가 가장 심각합니다. 지난 총선 이후 오면서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도 호남에서의 세대 간의 젊은 층과 장년층 간의 갈려짐이 심한데 예.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지지를 호남에서 강하게 받죠. 그런데 비토 그룹이 많습니다. 장년층, 노년층이 이 부분 남은 기간 동안 요 며칠 동안 호남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얻느냐. 이게 아마 문재인 대표 대세론이 계속 탄력을 받아 가느냐 아니면 주춤하고 상당히 애를 먹느냐 아마 관건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다른 공약도 전략도 좋고 하지만은 이 세대 간의 전략, 통합의 전략, 특히 호남에서의 통합의 전략, 세대 간의 이 부분을 아마 이 앞으로 이 며칠 동안에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제시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별 그 관련해서 제가 저 갤럽 조사를 분석해 보니까 재미있는 대목은 연령별로 20대 저 응답자들이 앞으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한 사람이 71%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사람들이 한 뭐 40대 45%거든요. 세대 평균으로 보자면은 나이가 들수록 안 바꾸는 쪽이고. 근데 71%라는 건 굉장히 이게 저 어떤 변동성이 큰 대목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대에서 최근에 가장 20대에서 상승한 사람은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그 20%대로 뛰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지금 20대라는 세대가 우리가 규정하는 그런 세대랑 약간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사회적 직접 면접 조사, 국민 면접 조사를 보면은 네. 이 20대의 이 안보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관계국 간의 그 인식 문제, 호감도 문제에서 예컨대 그 86 세대라 그러죠.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60년대 태어난 예. 세대와 세대와 포스트 86 세대가 많이 다른데 이 포스트 86 세대가 이제 20대, 30대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에 대한 인식, 미국에 대한 인식, 중국에 대한 인식이 그 30대, 40대와도 다릅니다. 20대 세대가. 그래서 이 안보, 외교 안보를 둘러싼 인식도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인식도 이게 통상 젊은 세대가 보여왔던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는 뭐 저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 논란 같은 거 이런 건 사실 자기 지역난에 맞물린 20대로서는 굉장히 그 큰 문제거든요.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 아니 저분도 저런 적폐가 있구나 생각을 해버리면 그것도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일 테고 또 외교 안보가 이게 20대일수록 대북 유화적이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우리 30대, 40대보다 더 안 좋습니다. 마치 외국 사람들이 북한 보듯이 봐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40대, 50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동족이고 좀 이렇게 봐줘야 될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는데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고 해서 북핵 문제, 한미 동맹의 문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교안보 일반의 문제, 그리고 누가 과연 자기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20대도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그래서 지금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률 71%가 예. 굉장히 저는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면서 예. 한 말씀 더 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보의 네거티브를 문재인의 공격에 올 경우에 그 대세로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 이상의 본인 확장성을 발휘를 못합니다,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그래서 이 안보에 관한 어떤 프레임, 본인의 어떤 기존의 틀, 유리벽 이걸 스스로 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보에 관한은 상당히 먼저 스스로가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확장성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과정에서 60대 이상 중장년층, 노년층을 끌어안는데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제 보수적인 안보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DJ는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JP 김종필이라는 사람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이런 파격적인 보수적인 행보를 해야 아마 그 노년층을 끌어안고 어떤 보수의 벽 이걸 아마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